안녕하세요. 오늘 오클루전 올소돈틱 트리트먼트 앤 템포럴 맨딜러 디스오더스라는 연재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광주 용봉 선희고은 교정치과 문단월 원장입니다. 저는 전남대 가톨릭대 교정과 외래교수, 아주대병원 치과교정과 자문교수, 로스교정교육연구소 교수요원으로 재직하고 있고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술위원, 법제위원, 평의원, 대한디지털교정치과의사회 이사, 로스교정의사회 이사, 미국 교정학회지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제가 교정학회 학술대회에서 구연 발표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없던 시절이라서 학회장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네요. Orthodontic Treatment for Patients with TMD라는 연재로 발표했었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비슷한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에 제가 있는 로스교정의사회 심포지엄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교합치료의 새로운 도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 올소돈틱 오클루절 트리트먼트라는 연재로 강의했고요. 또 대한디지털교정치과의사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올해 2월에는 퀸텐센스에서 발간된 컨템포러리 디지털 올소돈틱스의 저자로 참여하게 되어서 챕터 4, 정밀한 교합치료를 위한 교정 영역에서의 디지털 장비 활용에 대한 부분을 기술하였습니다. SCI 저널인 미국 교정학회지 앵글 올소돈티스트, 저널 오브 클리니컬 페디아트릭 덴티스트리의 저자로 참여하였고요. 특히 미국 교정학회지에는 제1저자로 Orthodontic Treatment for a Patient with Anterior Open Bite and Severe Condylar Resorption이란 제목의 아티클을 퍼블리싱하였습니다. 대한치과교정학회 임상저널에 실린 아티클이고요. 지난달에는 미국 교정학회지의 Protocols for Orthodontic Treatment of Patients with TMD라는 제목의 아티클을 발표했습니다. 또 저널 오브 클리니컬 올소돈틱스에는 2020년 9월에 Orthodontic Treatment of Patients with Severe TMD라는 제목의 아티클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참여한 아티클은 주로 TMD 증상을 가진 환자의 교정치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널 오브 프로스토돈틱스, 저널 오브 클리니컬 올소돈틱스, 치과계 전문지 등의 정확한 교합 치료를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 논문이나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합, 교정치료, 그리고 TMD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먼저 1부에서는 TMD의 유발 요인으로서 오클루전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2부에서는 TMD 환자를 교정치료할 때 유의사항과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클루전과 TMD가 관련이 있습니까? 다소 도발적인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에피데미올로직 스터디를 살펴봐야겠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다 그리고 없다라는 결과들이 혼재되어 있고요. 이것은 관련이 없다는 논문 리스트이고 이것은 관련이 있다는 리스트입니다. 78개의 논문 중 53개의 논문에서 관련이 있다고 했으면 실제로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TMD를 야기할 수 있는 좋지 않은 교합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교합 관계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먼저 사전적인 의미로 교합이란 꽉 다물기 위해서 상악치아에 하악치아를 접촉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치약에서는 교합이란 정적인 상태에서 뿐만 아니라 하악 운동 시에 기능적인 접촉 상태에 있는 상하악치아의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교정치료를 할 때 교합관계를 분석하는 궁극적인 이유도 환자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악의 기능을 할 때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이죠. 그러면 치아의 가장 좋은 기능적인 관계 혹은 교합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어떤 조건이 병적인 상태를 최소한으로 야기시키는가라고 바꿔볼 수 있는데요. 이런 정보들을 모으면 기능적으로 적합한 교합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조건을 갖춰야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집단에서도 많은 변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가장 흔히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경우를 제시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원칙만 고집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합과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거나 어떤 치여를 수복하기 위해서 환자의 교합을 변경해야 할 상황일 때는 우리가 이 환자에게
좋은 교합을 만들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해야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아이디얼한 상태가 치료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근육이 활성화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악은 저작근의 수축에 의해서 치아와 양측 관절에서 크레늄에 대해서 포지셔닝 됩니다. 펑션을 하면서 어떤 로드가 가해졌을 때 충분한 균형과 스테빌리티가 이루어진다면 편하게 잘 씹을 수 있겠죠. 우리는 교정치료를 통해서 심미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환자가 잘 씹을 수 있게, 잘 기능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근골격적으로 안정된 위치, 머스큘로스켈레탈리 스테이블 포지션이라고 하는 개념은 모든 움직이는 관절은 관절을 당기는 주변 근육에 의해서 안정화된다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게 바로 올소피딕 프린시플이겠죠. 그래서 관절 주변 근육들이 관절의 위치를 결정하고 유지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근골격적인 위치의 의미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관절에는 이와 같은 근골격적으로 안정된 위치가 존재하는데요. 우리는 치과의사이기 때문에 TM 조인트의 orthopedically stable 포지션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TM 조인트의 근골격적으로 안정된 위치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폐구시의 하악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템포럴리스 머슬. 템포럴리스 머슬이 수축하면 대부분의 힘은 수페리얼 디렉션으로 작용하겠죠. 그러면 컨다일도 상방으로 들어 올려지겠고요. 즉 템포럴리스는 컨다일을 상방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엘리베이터 머슬인 마세터,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메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은 어떨까요? 마세터는 맨더블 앵글 부위에서 슬링으로 기능을 하면서 액티베이션 되면 컨다일 포사에 대해서 수축하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마세터 머슬이 액티베이션 되면 이와 같은 방향으로 당겨지는 힘이 생기게 되겠죠. 안쪽에 있는 메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에 의해서도 동일한 방향으로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컨다일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향의 힘이 가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포사 내에서 안테리얼, 수페리얼 방향으로 컨다일이 시팅되는, 즉 컨다일이 아티큘러 에미넌스의 포스테리얼 슬롭에 레스팅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TM 조인트의 근골격적으로 안정된 위치가 어디인가라고 하면 컨다일이 포사의 가장 수페리어 안테리어 포지션에 놓여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컨다일에 부착된 근육 중 스페노이드 본의 레터럴 테리고이드 플레이트에 오리진된 인피리얼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의 컨트랙션은 과두를 관절 융기의 후방 경사를 따라서 전방으로 당기게 됩니다. 즉 컨다일을 옵티멈한 위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편안하고 적절한 컨다일 포지션에서는 인피리얼 레터럴 테리고이드는 액티베이션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제부터인데요. 컨다일의 스테이블한 포지션은 알았고, 그렇다면 가장 스테이블한 오클루절 포지션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관절의 안정화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교합을 필요로 하는 것이겠죠. 먼저 상하악 치아가 타이트하게 물려야겠고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모든 치아가 균일하게 동시에 커스팁과 포사의 관계로 접촉해야 하고요. 이때 발생하는 포스는 치아의 장축을 따라서 전달돼야 됩니다. 치아에 부착된 치주 인대 섬유의 방향을 고려했을 때 치아는 호리젠탈 포스에는 취약하고 버티컬 포스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전치보다는 구치가 약간 더 강하게 물려야 하고요. 구치부가 버티컬 디멘전을 홀드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자가 이런 교합 양식을 평생 동안 갖게 된다면 교합 질환에 대한 리스크 팩터는 최소화되고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TM 조인트 시스템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는 턱관절을 옆으로도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때 어떤 치아들은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치과 의사는 고민을 해야겠죠. 우리가 턱을 옆으로 움직였을 때 과연 어떤 치아들이 접촉해야 할까요? 턱을 옆으로 움직일 때 발생하는 호의적이지 않은 힘을 어떤 치아는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평력을 가장 잘 이겨낼 수 있는 치아가 무엇인지 찾아야 하겠죠.
물체가 풀크럼 포인트에 가까이 있을수록 더 많은 힘이 가해지게 되는데요. 저작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손상을 줄 수 있는 수평력은 풀크럼과 파워 벡터의 위치에서 멀리 떨어진 전치부에 가해져야 역학적으로 유리할 것입니다. 즉, 지렛대의 원리에 따르면 구치부보다는 전치부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전치부에 힘이 가해져야 손상의 가능성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전치 중에서는 견치가 이런 편심운동 발생 시에 수평력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적합한데요. 견치는 길고 큰 치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치관-치근 비율이 양호하고요. 단단한 치밀골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견치의 또 하나의 장점은 감각정보 입력과 이로 인한 저작근에 대한 효과에 있습니다. 편심운동 시에 견치가 접촉하면 구치가 접촉할 때보다 근육의 활성화가 명백하게 적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육의 활성이 적게 나타난다는 것은 병소 발생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겠죠. 윌리엄슨의 논문에 따르면 전치 유도가 없는 환자들에서 이센트릭 무브먼트를 시켰을 때 이렇게 큰 근육의 활성도를 보이는데 스플린트를 이용해서 전치 유도를 만들어 주었더니 이렇게 근활성도가 현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전치 유도가 치아의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교합 양식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합 간섭이 있는 경우 우리 보통 CRO MIP 디스크리펀시가 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교합 간섭이 치주인대 내의 프로프리오셉터에 의해서 인지되면 브레인스템의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터가 이것을 피하는 위치로 하악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개구근인 인피리얼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을 컨트랙션 시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몸은 폐구 시에는 폐구근, 개구 시에는 개구근을 컨트랙션 시키는데 이렇게 교합 간섭에 의해서 우리 몸이 트라우마를 받게 될 위험에 처하면 폐구시인데 기랑근인 개구근을 함께 컨트랙션 시켜서 보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프로텍티브 코 컨트랙션이라고 하고요. 이런 교합 간섭에 의해서 발생된 프로텍티브 코 컨트랙션은 머슬 잉그램이라고 하는 일종의 적응 패턴을 형성하면서 별 탈 없이 지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환자의 이런 적응 패턴이 깨지게 되면 로컬 머슬 소어니스와 같은 저작근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키스는 TMD가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요. 간단히 얘기해서 TMD의 유발 요소의 힘이 환자의 적응력보다 커지면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유발 요소로 볼 수 있는 에티올로직 팩터에는 방금 얘기한 교합 간섭, 그리고 이에 따른 CRO MIP 디스크리펀시, 안테리어 가이던스가 되지 않게 만드는 오픈 바이과 같은 오클루절 팩터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트라우마, 스트레스, 딥페인의 지속적인 인풋, 브룩시즘이나 클렌칭과 같은 파라펑션이 있겠습니다. 개인의 적응력, 어댑터빌리티는 페인을 견디는 진의 유무나 에스트로겐 같은 호르모널 팩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런 에티올로지 팩터가 TM 조인트에 미치는 로딩이 개인의 적응력을 넘어선다면 TMD의 심텀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여러 요인들 사이의 상호관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TMD는 멀티팩토리얼하게 발생한다,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 아닐까요? TMD의 발생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근생리학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서 근육의 활동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근육의 기능을 얘기할 때 머스큘러 시스템이라고 하지 않고 뉴로머스큘러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아시다시피 저작계의 기능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복잡한 기능을 할 때마다 다양한 두경부 근육을 선택적으로 수축시켜야 하악이 적절하게 움직이면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의 움직임에는 신경 레벨에서 굉장히 정밀한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뉴로머스큘러 시스템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저작계는 저작, 연하, 발음의 기능을 하는 하나의 유닛이고요. 이런 모든 기능은 복잡한 뉴로머스큘러 컨트롤 시스템에 의해서 조절됩니다. 저작계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활동들이 뉴로머스큘러 컨트롤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이죠. 브레인스템,
특히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터는 말초 조직에서 감지되는 센서리 인풋에 따라서 적절히 선택된 머슬 인그램을 통해 근 활성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인풋이 감지되면 프로텍티브 리플렉스 메커니즘이 활성화되면서 자극이 유입되는 영역에 근 활성의 감소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유해 수용성 반사, 노시셉티브 리플렉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 저작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지만 어떤 특정 요인이 이런 정상 기능을 방해하고 저작계의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감각 수용기로부터 인풋은 구심성 섬유를 통해서 수용되고 브레인스템과 대뇌피질은 이런 인풋을 적절하게 오거나이징해서 원심성 섬유를 통해서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런 과정으로 근육의 수축이나 이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작계를 예로 들어 생각해 보면 치주인대나 골막, 턱관절, 혀와 같은 구강 내의 여러 감각 수용기가 지속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피드백하면서 이런 정보들이 근육 활동을 일으키는 데 이용됩니다. 그래서 유해한 자극이 유입되면 반사적으로 이것을 피하는 방향으로 운동과 기능이 일어나면서 저작계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하는 거죠. 대부분의 활동은 대뇌피질에 의해서 주로 결정되지만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무의식적인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브레인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브레인스템 내에는 호흡과 보행, 저작과 같은 일정한 리듬을 갖는 형태의 근 활동을 조절하는 뉴런의 저장소가 있는데요. 이런 뉴런의 저장소를 CPG라고 합니다. 이런 CPG는 기랑근들의 정확한 작용 시점을 정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저작을 예로 들어보면 CPG는 하거상근이 이완되는 그 타이밍에 상하 설골근이 이완시키면서 하거상근의 수축을 개시하도록 해서 음식을 부술 수 있도록 폐골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식계의 크기가 연화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작아지면 작아질 때까지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거죠. CPG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저작계 조직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지각 정보가 유입돼야 하고요. 혀나 입술, 치아, 치주인대는 이런 스트로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저작계 구조에 대한 손상이 최소화되는 유효한 저작 형태가 찾아지면 학습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데 이게 머슬 인그램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작이란 굉장히 많은 감각 수용기로부터 정보 입력과 함께 CPG에서 조절되는 굉장히 복잡한 반사 활동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반사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정서적인 문제가 없다면 이런 행동들은 어느 정도 패턴화되어서 잘 작용됩니다. 그렇지만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서는 근육 활동에 있어서 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증가되면 감마 원심계가 활성화되고 방추 내 섬유의 수축이 일어나면서 근방추 감각 영역에 부분적인 신장이 야기됩니다. 쉽게 말해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이완되어 있다라는 시그널을 브레인스템으로 올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이완되어 있다면 당연히 근육을 수축시키려고 하겠죠.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긴 했지만 정리해보면 스트레스는 근육을 긴장시킨다라는 것이고요.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하게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턱관절의 인터아티큘러 프레저를 증가시키게 되고 더불어서 관계없는 근육의 활동의 양도 증가시키게 됩니다. 또 페인 모듈레이션 과정에서도 스트레스가 통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유해한 자극 정보의 인풋은 대뇌피질로 가면서 하행 억제계, 디센딩 이니비토리 시스템을 지나가야 합니다. 하행 억제계는 유해한 인풋이 있더라도 대뇌피질에 의해서 통증으로 인지되지 않도록 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서는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통증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치과 의사는 이런 TMD라고 하는 질환이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메인 팩터가 있는데 스트레스가 더해져서 발병하는 것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TMD의 가장 주된 유발 요인이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우리가 TMD를 치과에서 치료할 수 있을지 우리는 치과의사이기 때문에 TMD에 관해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아야겠습니다. 일정한 부분 교합적인 문제가 있고 여기에 스트레스가 더해져서 환자의 역치를 넘어서면서 발생한 페인이나 심텀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을까요? 결국 교합 문제를 해결해서 TMD의 확률을 낮춰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1부 강의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토콜로
환자 치료에 접근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